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국방부 검찰단이 애초 수사를 맡았던 공군의 군사경찰을 상대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군 검찰은 각종 부실 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해 민주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에는 선을 그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놓고 김호수 검찰총장과 마라톤 회의를 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아직 최종 인사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가 회동 가능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실무 차원의 막판 조율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6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만 60세에서 74세의 백신 접종 예약률이 80%를 넘었습니다. 정부는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 8월 안에 교직원에 대한 접종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자연주의 출산으로 유명한 서울의 조산원에서 태어난 아이가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조산원의 원장은 과거 여러 차례 신생아 의료사고에 휘말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3살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김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잠시 뒤에 시작됩니다. 김 씨는 DNA 검사 결과 친모가 아닌 언니로 드러났고 검찰은 징역 2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더 뉴스 60초 뒤에 계속됩니다. 당신의 잇몸 좋으신가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잇몸 건강 이가탄으로 지키세요. 아시죠? 이가탄. LX의 연결은 사람의 연결. 당신이 찾는 감동, 사람의 연결로 채워줄 테니까. 링크 포 넥스트 LX. 안녕하세요, 나태주입니다.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먹은 음식이 위로 다 올라오고 마른 기침이 계속 나서 수면이 어려우신 적 있으시죠? 닥터신 위편한 베개. 닥터신 위편한 베개에 상체를 약간 들어올려 눕게 되면 음식의 역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리로 만들어진 베개입니다. 이제 닥터신 위편한 베개로 속 편안하게 해결하세요.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여 부사관의 가해자로 지목된 공군 소속 비중사. 지난 2일 전격 구속됐습니다. 공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국방부 검찰단이 하루도 안 돼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군사법원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를 발부했습니다. 범죄 혐의 등이 소명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속전속결이 가능한 가해자의 신병 확보를 왜 그동안은 못했느냐는 점입니다. 지난 3월 2일 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 비중사는 줄곧 불구속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31일 이미 제출 전까지 휴대전화도 압수되지 않았습니다. 활동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압박은 물론이고 증거인멸까지 가능했던 겁니다. 군 당국이 신병 확보를 못한 게 아니라 사실상 안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진정 의혹이 없도록 좀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억울합니다. 이렇게 청원해야지만 장관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분노한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속도를 내는 군 당국의 수사도 이른바 문계기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 자체뿐 아니라 공군 군사경찰의 초동 수사를 칼끝에 뒀습니다. 군내 보고와 후속 조치가 규정대로 이뤄졌는지 역시 수사 대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직적인 은폐와 회유, 압박이 있었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 상급자를 포함한 지휘라인의 문제도 살펴보라고 지시한 상황. 공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군 검찰은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15특수 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이번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먼저 성추행 공군부사관 사망 사건 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분들께는 진심 어린 위로의 뜻을 전해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오늘부로 사의를 표명한다며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되길 바라면서 공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승용 기자, 이런 가운데 군 검찰이 공군 군사경찰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했는데 현재도 진행 중입니까? 네, 공군 15 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끝났고 이 공군본부 군사경찰대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앞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관련 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군 검찰단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계룡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위치한 공군 제15 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공군 제15 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대는 가해자의 휴대전화와 사건이 발생한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를 제때 확보하지 않은 데다 가해자의 증거인멸 시도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등 부실 초동 수사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 검찰단이 지난 1일 이번 사건을 이관받은 뒤에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 검찰은 성추행이 발생했던 충남 서산에 있는 20비행단에 대한 압수수색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와 함께 추가로 불거진 성추행 의혹 그리고 2차 가해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피해자인 이모 중사의 유족 측은 국방부 검찰단의 2차 가해와 추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이 직속 상관 등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3명 중 1명은 2차 가해 의혹으로 나머지 2명은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다고 유족 측은 주장했습니다. 2명 가운데 1명은 2차 가해 의혹을 함께 받고 있고 지난 3월 이 중사가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최초 보고를 받은 상관이 포함됐습니다. 나머지 1명은 1년 전쯤 다른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파견 부사관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은 구속된 장모 중사에 의한 성추행과 이후 폐유, 은폐 시도뿐만 아니라 추가 성추행 피해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병행해서 진행할 전망입니다. 공군은 유족 측이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3시간여 만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간부 2명의 보직을 해임했습니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성추행 피해 사건을 최초로 정식 보고받은 시점이 지난 4월 14일로 파악된 만큼 공군 본부의 보고 체계도 군 검찰이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서욱 국방장관은 이 중사의 사망 이후인 지난달 25일에 첫 보고를 받고 이성용 총장에게 2차 가해에 대한 엄정 수사 등을 지시했는데 이게 제대로 시행됐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군 당국이 앞서 전해드린 대로 뒤늦게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충남 지역 시민단체들이 오늘 오전 숨진 부사관이 근무한 20 전투비행단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공군이 사건을 은폐한 것도 모자라 사실상 피해자를 사지로 내몰았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현장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가해자를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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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군대 내에서 상습적으로 반복된 성범죄가 60%를 상회한다는 것은 군대 내 성범죄가 제 식구 감싸기와 온정주의에 의해 솜방망이 처벌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철저하게 수사 후 죄가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우리의 애도는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군대 내의 차별과 폭력이 근절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 기숙학교 19곳에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가 시범 도입됐습니다. 앞서 콜센터와 물류센터 시범 도입으로 확진자 3명을 찾아내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자가검사 키트의 민감도가 낮은 만큼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라는 입장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서울 가련동 선정중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자가검사 키트를 기숙사에 시범 도입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선정중고등학교 기숙사 앞입니다. 이 기숙사에는 주로 일본 등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나 미국, 불가리아 등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내고 있는데요. 이 기숙사에 머무는 중고등학생 105명은 모두 부모와 떨어져 이곳에서 주말에도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인 오늘 오후 4시 무렵부터 이 기숙사 옆에 있는 체육관에서 함께 진단검사를 처음 시행하게 됩니다. 그제 자가검사 키트 1,720여 개가 학교에 도착했는데요. 기숙사 학생 105명과 교직원 등 기숙사 관계자 10명을 포함해 모두 115명이 15번 검사를 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어제 일부 기숙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행 연습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키트를 사용해 봤는데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지만 하고 나니 생각보다 괜찮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학교 측은 전했습니다. 양성이 나오면 당일에 바로 PCR 검사를 하러 보건소를 가야 하고 그때 양성이 나온 검사 키트를 밀봉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선정중고등학교는 3, 4일 간격으로 일주일에 2번씩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과 하교한 다음에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황보혜경 기자가 나가 있는 학교 외에도 키트를 도입하는 학교들이 더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선정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서울 시내 19개 학교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이들 학교는 모두 100명 이상이 입소할 수 있는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체 검사 대상 인원은 기숙사 입소자와 교직원 등 5,400여 명입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23일부터 7주 동안 기숙사를 입퇴소할 때 일주일에 2번씩 키트를 사용해 검사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달 17일 콜센터와 물류센터에 자가검사 키트를 처음으로 도입해 7만 900여 건의 검사를 시행했고 현재까지 확진자 3명을 찾아내는 성과가 있었는데요. 지난달 22일 콜센터 한 곳에서 직원 1명이 자가검사 키트 사용 결과 양성 반응을 보여 보건소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다른 콜센터 2곳에서도 30일과 31일에 시행한 검사에서 각 1명씩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지난달 17일부터 어제까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해 양성 결과를 확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모두 5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자가검사 키트의 학교 시범 사업은 서울시가 비용을 부담하고 서울시 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시행됐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자가검사 키트의 민감도가 낮은 수준이라며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가련동 선정중고등학교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경상남도 김해에 있는 선박 부품 공장에서 내외국인 노동자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와 출퇴근 때 접촉으로 바이러스가 전파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최초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학기 전면 등교와 같은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안전한 학교를 위해 교직원, 고3 학생에 대한 접종이 8월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등이 맞는 백신을 기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간격이 12주까지 길어서 9월 중순이 돼서야 접종이 완료되기 때문에 2학기 전면 등교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접종 간격이 각각 3주와 4주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으로 교체를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접종한 노인은 복지관과 경로당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는 대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2차 접종자는 음식물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성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2차 접종까지 마친 백신 접종 선도국입니다. 그런데도 인도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위험 때문에 포르투갈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해 다시 자가격리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여행객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영국이 포르투갈을 입국 후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녹색 국가 그룹에 넣은 지 한 달도 못 돼 다시 빼서 황색 국가에 올렸습니다. 이는 포르투갈을 방문했다 돌아올 경우엔 열흘 동안 격리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영국 당국은 이 조치는 오는 8일 새벽 4시부터 시행되며 무엇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One is the positivity rate has nearly doubled since the last review in Portugal. And the other is that there's a sort of Nepal mutation of the so-called Indian variant which has been detected. 아울러 이집트와 스리랑카, 바레인 등 7개국은 자국 민후의 입국 금지인 적색 국가에 추가했습니다. 적색 국가 대상은 50개국으로 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여행객들의 일정이 뒤죽박죽 됐습니다. I understand, but we can't quarantine. When we come back, we've got for work, so we've just had to cancel everything. But we just literally missed the cut-off to change our flight. We have to do it within 2 hours, so we can't even get the money back. Well, it was because we literally heard about it yesterday, and the flight was booked yesterday. We were very, very thankful because it would have been another 10 days again, or could have been even longer. 영국은 이미 성인 인구의 절반이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도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한때 하루 2,000명대로 내려갔던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들어 3, 4천 명 수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오는 21일 모든 봉쇄 조치를 풀겠다는 당초 계획에도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일본 국내 대회 관계자가 30만 명에 이르지만 이들을 위한 백신은 약 2만 명분만 확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쿄신문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선수와 관계자 약 10만 명 외에도 통역과 경비, 교통, 청소 등을 맡는 일본 국내 대회 관계자가 연인원으로 약 30만 명에 이르지만 준비된 백신은 약 2만 명분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코로나19의 기원이 동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서도 연구소 유출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CNN 방송에 출연해 여전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원은 동물로부터 인간에게 옮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연구실 유출이었을 수도 있다는 데 대해 전적으로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 3살 여자 어린이를 방치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죠. 그 언니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조금 전 숨진 아이의 언니로 밝혀진 22살 김모 씨의 살인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6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네, 앞서 검찰은 징역 25년과 취업 제한 명령 10년,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또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서 재판부가 이를 참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중순쯤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월에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애초 김 씨는 숨진 여아의 친모로 살아왔지만 외할머니로 알려진 48살 성모 씨가 친모라는 DNA 검사 결과에 따라 여아와는 자매 관계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잠시 뒤에 또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6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전날 마감된 60세 이상 어르신의 백신 접종 예약률이 80.6%를 달성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자녀 백신 접종 지침도 변경됩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전반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흘 연속 600명대 신규 확진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12주 동안 거의 비슷한 패턴이죠. 검사 건수가 좀 줄은 주초 또는 5월 중에는 두 날의 휴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시 가라앉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검사 건수,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요. 오늘 혹시라도 나들이 가지 않고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내일도 거의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 코로나19가 변이에 대해서 주 변이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방접종이 진행되면서 확산이 되는, 즉 우리가 이것을 점점 방역을 풀어주는 기대감과 또 백신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한쪽에서는 점점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한쪽에서는 집단 발병이 발생하는 이런 양날의
양쪽의 얼굴을 보여주는 현상이 아마도 백신 접종이 25%가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일단 확산세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부가 2학기 전면 등교에 앞서서 이번 달부터 등교 수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직 완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기준이 완화되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저는 일괄적으로 학교 등교는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었고요.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현실을 보면은 학생들이 학원이나 또 제2 보습 기관 등에서 이미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사회 같은 경우는 무슨 쇼핑센터나 이런 곳에서 방역만 지키면 네, 교수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된 것 같은데 먼저 브리핑을 듣고 전문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예약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 0시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마감한 결과 치명률이 높으신 60세에서 74세 어르신들 947만 명 중에 약 733만 명이 예약을 완료하여 전체 예약률은 80.6%입니다. 연령별로는 70세에서 74세 어르신이 82.7%, 65세에서 69세 어르신이 81.6%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예약률은 모두 80%가 넘었으며 60세에서 64세 어르신은 78.8%로 80%에 거의 육박한 상황입니다. 사전 예약은 지난 5월 26일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자녀 백신에 대한 신속 예약 서비스 개통 및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일제히 개시되면서 이들 사전 예약자가 지속적으로 급증하였습니다. 6월 4일 0시를 기준으로 전 국민 대비 13.8%에 해당하는 709만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전 예약자, 그리고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자 등을 감안하면 상반기에 1,300만 명 이상의 접종과 전 국민 25% 이상의 접종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60세 이상 어르신과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우선 접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과 중증화 위험도도 낮추고 사회 필수 기능 유지에 주력하려는 목표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접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단은 유치원, 교직원, 그리고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및 돌봄 인력의 접종 계획을 일부 조정하여 다른 초, 중, 고교 교직원 접종과 함께 여름방학 중에 접종을 실시할 계획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계획 조정은 지난 6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발표한 2학기 전면 등교 계획에 따라 접종 간격이 비교적 짧은 mRNA 백신 접종을 통해 8월 말 학교 개학에 차질이 없도록 여름방학 중에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복지부, 교육부 등과 함께 변경된 접종 일정에 대해 문자 등을 통해 예약하신 개인 대상자들별로 안내를 하고 관계기관을 통해서도 공지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단은 500만 건 이상 예약이 집중된 6월 둘째 주, 셋째 주 접종을 최대한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백신의 배송, 접종 지침 등 제반 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 명단과 자녀 백신 예약 서비스 등 예약 이외의 접종도 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폐기를 최소화하고 희망하는 분들이 접종하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고령층 어르신 등의 사전 예약이 종료됨에 따라 예약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만 접종 시기별 사정과 의료기관별 접종 상황에 따라 예약자 중 일부의 접종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도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신 도입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4일 개별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상반기 마지막 물량인 87.7만 회분이 예정대로 공급되었습니다.
이로써 상반기 코로나19 백신 1,940만 회분 중 1,495만 회분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6월 5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미국 정부가 공여한 얀센 백신 101만 회분이 우리나라 군 수송기를 통해 국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백신 교차 접종 연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단은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후에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으로 구성된 교차 접종 연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한 의료인 100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 항체가와 이상 반응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이자 백신 교차 접종 2주 경과한 검체를 대상으로 중화 항체가를 분석할 예정이며 항체 지속능 조사를 위해서 장기 추구 조사를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제 마감된 어르신 사전 예약률이 최종 80%를 초과하였습니다. 정부와 의료계를 믿고 사전 예약과 접종에 참여해 주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에 감염되면 치명률이 5%대이므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방접종은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예방접종이 진행되도록 의료계와 협력하여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3일 상반기 접종 목표를 당초 1,200만 명에서 적극적으로 높여 1,300만 명으로 상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종자 현황과 사전 예약을 감안하면 상반기 1,300만 명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공여한 얀센 백신 100만 명 접종까지 더해지면 상반기에 우리 국민 25%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할 수 있어 일상 회복 시간을 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 첫 접종이 시작된 이후 내일이면 100일을 맞이합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 국민들의 연대와 협력이 다시 빛을 발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거리두기로 보여주신 방역 성과가 올해는 예방접종으로 다시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예방접종에 여념 없는 위탁의료기관 의료진과 백신 수송요원, 자원봉사, 그리고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예방접종 인력에게 안전하게 지켜줘서 고맙다라는 따뜻한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출입기자단으로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백신 접종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브리핑 연결로 중간에 잠깐 말씀이 끊겼는데 이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등교 수업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셨어요. 말씀해 주시죠. 네, 학교는 지속적으로 교육이 진행돼야 되는데요.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모를 때는, 우리가 즉 코로나19를 무조건 두려워하고 방역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무조건 등교를 안 하는 것이 방법이었다고 하면, 현재는 우리가 방역의 기조에 있어서 확산을 어느 정도로 막으면서 일상생활을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5월, 6월 지금 현재 학교 외에서 많은 학생들이 서로 모이고 우리가 쇼핑센터나 이런 곳에서 방역을 지키면서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학교 방역은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뿐만 아니라 지침을 잘 지킨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그래서 공부하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예방접종이 착착 진행된다고 하면 지금처럼 그 실제로 등교에서 수업하는 인원을 천천히 늘리면서 그리고 방역을 지킨다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방역 수칙 준수와 함께 앞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백신 접종도 순조롭게 진행돼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나온 얘기 중에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mRNA 백신 접종을 통해서 개학을 차질 없도록 하겠다. 이건 아무래도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화이자, 모더나 백신의 그런 접종 간격의 차이를 고려한 조치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개발될 당시는 4주 간격이었으나 면역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8에서 12주.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계약 시점을 맞추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메신저 RNA 방식의 모더나 화이자 같은 경우는 3주 또는 4주 간격이고 현재 그 청소년에서의 그런 허가 사항을 보면 12세, 15세의 허가를 받은 메신저 RNA 방식은 화이자사에서 나온 거 현재 하나 있거든요. 따라서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으로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접종한 데는 어느 정도 이런 허가 사항에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앞으로 도입이 원활해지는 시점에서부터는 학생들에선 메신저 RNA 방식을 진행하는 게 옳을 거로 생각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앞서 저희 취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오늘부터 서울 시내 일부 기숙학교의 자가검사 키트가 일부 도입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실효성이 좀 있겠습니까? 우선 심리적인 방역적 측면이 있겠죠. 내가 이거를 검사를 규칙적으로 해야 되니 좀 더 사람을 만나는 걸 자제하고 마스크를 쓰거나 해야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네. 충분히 교육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있고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스크를 벗어서 이 코에 그 면봉 같은 걸 집어넣잖아요. 채취봉을 넣고 이 상태에서 비말이 만약에 확산되고 이 중에 만약에 확진자가 있다고 하면 또 다른 확진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이는 장면은 아마도 이런 걸 합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텐데 네. 실질적으로 진행될 때는 환기가 되는 곳, 그리고 방역 수칙을 지킬 것, 방역 관리자가 감시 감독하에 진행할 것,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학생들이 또는 검사자들이 각각 독립된 공간에서 안전한 곳에 있다가 음성이 나온 후에 이동해서 학생들이 모인 곳에 갈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수칙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하고 안내하는 비디오 등을 한 이후에 하는 것이 좋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 화면을 다시 한번 좀 크게 띄워주시겠습니까? 교수님께서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이게 좀 우려스럽다라고 지적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교육당국이나 학교에서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한 자리에 한 테이블에 쭉 앉아서 쭉 서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각각 개별된 독립된 공간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그 결과를 나중에 취합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별 진료소에서는 세 가지 방식. 코 비말 검사하는 방식 하나는 PCR이고 그리고 이 자가 진단, 그다음 침으로 하는 거 있는데 침으로는 하고 있지 않죠. 그럼 우리가 선별 진료소를 생각을 해보면 선별 진료소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검사를 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모두 다 독립된 공간에서 합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한 공간에 서 있고 장갑을 착용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봉 같은 채취봉을 코에 넣을 때 여러 사람들이 한 공간에 그리고 밀폐되어 있잖아요. 이 코 안에 또는 목에서 이런 채취봉으로 해서 비말을 채취할 때 만약에 저곳에 확진자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런 걸 진행합니다라는 교육적인 그런 걸 텐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장갑 착용, 그다음에 환기가 되는 곳, 검사 이후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독립된 공간에서 기다릴 것, 그리고 감독 감시자가 있을 것이라는 매뉴얼 등을 확인하고 진행을 한다면 심리적 방역적 측면을 통해서도 안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진단의 그런 골드 스탠다드 표준은 이 PCR 검사법이니까요. 이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에서만 보조 사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네, 교수님께서 조금 전 말씀하신 내용은 교육당국 그리고 방역당국에서 참고를 해서 이런 검사를 하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PCR 검사에 비해서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좀 고려됐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자가 검사 키트의 활용 방안은 심리적 방역, 내가 검사를 주기적으로 자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고위험 군을 모이기 때문에 더 이런 방역을 잘 지켜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단체로 모여 있는 경우에 무증상 확진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찾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민감도라고 하죠. 질병이 있는 사람을 질병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많이 기술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검체 채취 방법이나 검사 방법, 그거의 보존체의 방법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백신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60에서 74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 최종 예약률 80%를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10명 중에 8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신념이나 건강 상태 또는 예약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못하는 분들이 10% 미만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60에서 64세의 젊은 분들, 즉 독감, 계절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군에서도 최근에 예약률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거의 80%에 이뤘다는 건데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60세 이상인 분들의 자녀 예방접종에 대한 우선 접종 예약을 진행한다고 하면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예방접종 예약률과 이행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접종률이 80%를 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이제 결국 앞으로 또 중요한 거는 접종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 그걸 잘 관찰을 하고 그런 반응이 나타났을 때 또 어떻게 대응할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방접종을 받아서 발생할 수 있는 정말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불행한 사건이 번개에 맞아서 돌아가시는 정도, 100만 분의 한 건 내외다 하지만 본인에게 발생하면 그게 100%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최근에는 우리가 이런 증상이 보일 때 빠르게 접종 기간에 얘기하거나 또는 5일에서 30일에 발생할 수 있는 희귀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혈전증에 대한 증상들 교육 및 그것을 신고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최근에는 보상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증상을 보인다고 하면 접종하셨던 기관이나 다른 의료기관에 빨리 말씀을 하시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치료를 받으신다고 하면은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이런 가운데 자녀 백신과 관련한 지침도 좀 변경된 게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은 이 자녀 예방 접종은 현재까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 그리고 최근에 그 얀센사에서 나온 예방 접종이 있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일단은 30세에서 59세보다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층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배려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예약이 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6월 9일까지 예비 명단에 대해서 유효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30세에서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네이버나 카카오톡 앱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예약이 원칙적으로 진행되고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셔서 대기했다고도 예방접종이 가능하게끔 즉 60세 이상에서 요번에 나도 예약을 할 걸 다른 친구들도 맞고 괜찮았다고 하는데 후회된다 하신다는 그분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최대한 접종할 수 있도록 한 배려한 그런 변경 지침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좀 정리를 하면 자녀 백신이 생겼을 경우에 각 병원에 자녀 백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자녀 백신에 대한 우선권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상대로 우선 접종을 하고 그래도 남는 백신에 대해서 네이버나 카카오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서버에다가 올리면 그거는 30세에서 64세 미만 젊은 층까지 포함해서 예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 60세 기준으로 해서 30에서 만 59세까지는 앞으로 지금 시스템이 기존의 전화예약이나 명단했었던 거랑 실제로 이제 6월 9일 이후로 카카오 네이버를 통해서 대하는 그 중간에 약간의 혼선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이유가 되게 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가 있어서 방문 또는 전화, 또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앱 등으로 등록이 되면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자녀 백신에 대해서는 만 30세 이상에서 만 60세 미만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착순으로 또 선택에 따라서 접종이 가능하실 겁니다. 네, 지금 수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60세를 기준으로 놓고 30에서 59세는 네이버나 카카오 앱을 통해서 하고 60세 이상, 그러니까 60세를 포함해서 60세 이상은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포함해서 전화나 의료기관을 통해서 전화나 뭐 방문 예약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백신을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9건 이제 확인이 됐는데 모두 화이자 백신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 돌파 감염이라는 단어가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고 두려울 수도 있는데요. 사실 실제로 인플루엔자 등을 많이 현장에서 경험한 의료진들 입장에서는 크게 새로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을 매년 맞아서 건강을 지킬 수 있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독감 증상을 보여서 확진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즉 예방접종은 100%가 아니나 다만 이 예방접종을 받아서 중증률을 낮추고 입원율을 낮추고 치명률, 사망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지속해야 되겠죠. 즉 이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꼭 특정 회사뿐만 아니라 예방접종 후에 돌파 감염, 즉 접종을 2회 완료했는데도 확진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미국에서도 발표가 났고 영국에서 발표가 났지만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 등으로 발견하는 일은 한 해도 없었으니 돌파 감염이라는 게 그렇게 새로운 것이거나 아니면 무서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백신 관련해서 또 이야기거리가 좀 있는데 대구시에서 화이자 백신을 도입을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좀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어떻게 된 이야기인가요? 처음에 저는 뉴스를 봤을 때 처음에는 환영의 생각을 한 1분 정도 하다가 걱정을 했었습니다. 1970년대에 우리나라는 석유 파동을 겪었죠. 석유파도 원유가 들어와야 되는데 갑자기 원유값이 뛰면서 전 세계적으로 원유를 규약해서 국가별로 혈안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유 석유는 국가의 혈액과 같은 거니까요. 만약에 그때 국가가 진행되지 않는 다른 채널로 석유를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밝혀진 바도 있지만 그 파이자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우리가 인증된 화이자 본사로만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자재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단체에서도 좀 더 신중한 그런 선택과 발표를 통해서 국민분들의 혼란을 좀 줄였으면 하는 그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 사례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선도국, 백신 접종 선도국으로 좀 불리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또 여행객 통제를 강화하는 모습이 보이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 영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오늘부터 해제입니다. 그래서 0시를 기점으로 이 맥주집에 사람들이 이제 모이고 해서 우리 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했지만 그러고 나서 확진자 숫자가 1,800명, 2,000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3, 4천 명으로 늘고 있고 또 사실 영국은 지금 영국이 그 유럽연합에서 탈퇴했지만 한 나라랑 같습니다. 국내선처럼 비행기가 다니는데요. 포르투갈을 통해서 들어오는 여행객 등을 통해서 인도계 변이, 남아공 변이 등이 다수가 발견이 되면서 네. 긴장을 놓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언제부터 21일부터는 완전히 봉쇄를 풀겠다라고 얘기한 상황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거 주는 시사점이 있죠. 그렇죠. 앞으로도 특정 국가뿐만 아니라 위험 지역에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위험 지역 외에도 다수의 변이 지역이 발견된다고 하면은 물론 개방을 하지만 그쪽에서 들어오신 분들에서는 현재 우리가 잘하고 있는 입국 후 14일 격리나 좀 더 꼼꼼한 PCR 검사 등을 통해서 방역에 이런 걸음막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할 거로 생각됩니다. 네. 교수님께서 지금 인도 변이에 대한 우려를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인도 변이가 얼마나 전파력이 센지 그리고 그 치명률은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 분석 결과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우선은 이 변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바이러스 본인의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는 숙주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서 점점점 약해집니다. 하지만 전파력은 빨라지거든요. 인도 안에서의 데이터를 보면은 전파력도 많고 치명률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걱정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영국 등에서 확인되고 미국 등에서 확인되는 거 보면은 전파력은 약 1.56배 정도 빠른 것으로 나와 있지만 치명률이나 이거에 따라서 입원을 더 많이 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는 아직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바이러스의 변이는 우리 몸 인간의 숙주와 결합하기 더 쉽고 예방접종이나 치료제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전파력이 점점 더 강해질 거로 판단이 됩니다. 네. 토착화된다는 의미입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H1N1 2009년 신종 풀 때 우리가 치명률도 높고 당시 우리나라 확진자 숫자도 거의 76만 명이었습니다. 1년 사이에. 지금 우리 코로나19보다 확진자가 훨씬 많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성 독감으로 토착화가 되면서 사망자도 줄고 예방접종을 전 국민이 안 맞아도 대유행하지 않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즉 그렇지만 이 감염력은 초기에 S그룹, V그룹처럼 중국 등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보다는 전염력은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그 점점 치명률,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전파력은 세지지만 치명률은 낮춘다, 낮아지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려가 큰 게 치명률이 낮고 전파력이 셌을 경우에 우리 의료 체계, 그러니까 감염자가 급속하게 늘어났을 경우에 우리 의료 체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다행인 게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19를 전혀 모를 때 그리고 만 60세 이상의 또는 중증 만성 질환자에 대한 예방접종이 전혀 없을 때는 사실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어떤 과정으로 사망이나 중증 환자가 될지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고령층에 대해서 안전하게 모실 수가 있기 때문에 즉 H1N1 신종 풀 때처럼 그때는 정말 우리가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방접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또 고령층에 대해서 예방접종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현재의 의료 상황으로도 마치 독감처럼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방접종이 진행이 된다고 하고 또 변이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 치명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아마 2, 3년에서 길게는 5년, 7년 후에는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계절성 독감처럼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질환을 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은 쾌청하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맑은 가운데 25도를 웃도는 초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평화의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날이 참 좋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에 마음까지 상쾌해지는 날씨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6도로 어제와 비슷하지만 따뜻한 기온이 감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무척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대부분 지역에 자외선이 무척 강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야외 활동하실 때에는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는 등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절기 망종이자 주말인 내일도 쾌청한 하늘이 이어집니다. 다만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날씨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동안 초여름 더위가 찾아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25도, 대전 27도, 광주 28도로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고요. 대구 30도 등 일부 영남 지역은 한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현충일인 휴일에는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0도 가까이 치솟으며 덥겠습니다. 대체로 맑겠지만 새벽 한때 충청과 호남 지역에, 오후 한때는 영남 지역에 산발적인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강원 산간과 동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 지금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도 바람이 무척 강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지난해 9월에 촬영된 아시아나 항공기 내부 사진입니다. 좌석을 뜯어낸 횡한 공간엔 화물을 고정하기 위한 붉은색 벨트와 끈이 설치됐습니다. 경영난을 견디다 못한 항공사가 결국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한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유례없는 봉쇄 조치가 취해지면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업종은 항공과 여행업계였습니다. 하지만 올 봄부터 조금씩 사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곳은 역시나 주식시장입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우선 항공사의 주가는 눈에 띄게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아나항공 인수 등 다른 요인이 겹치기도 했지만 한진칼의 경우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도 더 오르기도 했습니다. 여행사 업계는 상승세가 더 뚜렷합니다. 종가 기준 지난해 1월 중에 기록한 최고가와 비교했을 때 3배 가까이 오른 곳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해외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의 델타 항공 사례를 함께 보실까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가가 폭락했지만 백신 접종이 시작된 12월 이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성인의 절반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금 코로나 발생 초기에 약 2배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이른바 보복 소비가 해외여행에서도 나타날 조짐은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서 사전 판매된 해외여행 항공권은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당장 견뎌야 할 현실은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중소업체들은 도산 위기 속에서 최소한의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비 한 100분의 1 정도, 이 정도로 매출이 줄었죠. 점점 늘어가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뭐 카드 서비스 받고 그다음에 돌려막기 좀 하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또 신용은 내려가고
결국 어제 정부는 항공과 여행 등 15개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을 다시 석 달 연장했는데요. 소수의 주주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많은 종사자들이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민주당 내 최대 관심사인 경선 연기론이 일부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세대 교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후보는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도 깜짝 등장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대선 연기와 관련해서 속속 공개 발언이 나오는 것 같은데 당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경선 연기 필요성은 오늘 아침 민주당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고영인 위원장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한 발언인데요. 4명에서 5명의 초선 의원들이 경선 연기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면서도 이를 공식적으로 논의하느냐 마느냐는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후보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는 만큼 논의 여부 자체를 고려해 봐야 한다고 신중함을 내비쳤지만 일단 경선 연기 필요성은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권 내 빅3로 불리는 유력 대선 주자들의 입장은 아직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측은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여전히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용진, 김두관, 이광재 의원 등 군소 주자들은 코로나 방역과 경선 흥행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연기론에 힘을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어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최문순 강원지사가 당내 대선 기획단이 생기면 정식으로 경선 연기를 건의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요. 이에 이어 오늘 양승조 충남지사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당 후보의 조기 선출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모임을 주장하는 일부 시민들도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흥행이 대선 승리의 열쇠라면서 민주당의 경선 일정 연기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6월 중순에 대선 기획단을 발족하고 경선 일정과 룰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선 연기론을 수용할지 반려할지에 대한 결정이 나올 전망인데 이 지도부의 셈법도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열기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정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후보,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차기 대권 선호도 조사에서 처음 등장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3%라는 첫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24%, 윤석열 전 총장은 21%를 차지하면서 오차 범위 안에서 이 지사가 조금 앞서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5%에 머물렀고요.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3%의 지지를 얻으면서 5위권 안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당권 주자 5명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대전에서 열리는 충청권 합동 연설회에 참석하면서 막판 당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앞서 광주와 부산, 대구에 이은 4번째 지방 합동 연설회입니다. 입당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충청 인사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각 후보들의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차정은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추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더 들어온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서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과는 결이 달라서 앞으로의 당정 협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에 무게를 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2차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는 금년 반드시 고용 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되는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하여 모든 적극적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일환으로 추가적인 재정 보강 조치, 즉 2차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검토가 취약계층 지원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관련 재난 대책을 포함해 하반기 내수 진작과 고용 대책, 소상공인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홍 부총리가 2차 추경을 언급하며 굳이 취약계층이라 잘라 말한 것, 여당을 중심으로 나오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에 선을 그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논의는 여당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오늘도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급 범위에 이어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더 들어온 세금을 활용하겠다고 언급했는데요.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이번 추경은 기본적으로 추가 국채 발행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호수 검찰총장이 어제 밤 늦게까지 검찰 인사안을 놓고 마라톤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일부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논의가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예상대로 오늘 인사가 단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오늘 발표가 될까요?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검찰 인사가 정해진 게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또 최종안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인사와 관련된 절차나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점심 식사 전 다시 기자들과 만나서도 여부에 대해 기다려보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검찰 인사위원회 뒤에 법무부는 이달 초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제와 어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호수 검찰총장이 연이어 만나 검사장급 고위 간부의 승진 전보에 대한 구체적인 인사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회동 이후 박범계, 김호수 두 사람의 표정은 굳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아주 충분히 자세하게 들었다고 말했고 김호수 총장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이견이 적지 않았음을 내비쳤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예정에 없던 만찬 회동까지 함께하면서 그야말로 마라톤 논의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난 이견을 봉합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양측 간 이견의 핵심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와 함께 이른바 정권 수사로 좌천됐던 인사들의 보직에 대한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사의를 표명한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은 특정 수사팀의 일원이었다는 이유로 인사 보직을 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수 총장 또한 최우선 과제로 조직 안정을 꼽은 만큼 이런 의견을 박범계 장관에게 상당 부분 전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과 수사를 지휘한 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좌천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월성원 전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정권 수사에 관여한 검사장급 인사들의 보직도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박범계 장관이 김호수 총장을 비롯한 검찰 안팎의 반발을 무릅쓰고 고위 간부 인사를 하면 그간 되풀이됐던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오철입니다. 공군 여부사관 성추행 혐의를 받는 공군 장모 중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가해자가 자기가 이렇게 지나가면 꺼져라고 한다고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하면은 쏙 뺏어와서 그걸 위해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보는 사건 은폐의 중심에 서 있는 수사관들이 한명은 피해자를 직접 수행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 도입장에 조치하는 겁니다.
최근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놓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 안팎으로 폐쇄적인 군 문화가 화를 키웠다 이런 비판이 일고 있는데 조금 전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군형법 위반, 성범죄 등 사건에 대한 재판 경험이 있는 군 판사 출신 박하영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국방부 검찰단이 2차 가해 증거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군 군사검찰단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 건데 어떤 부분을 가장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까요? 일단 국방부 검찰단에서 공군검찰을 압수수색한 경우는 처음일 겁니다. 근데 그 관련해서 일단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초동 조치가 적절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 국선 변호인의 그 역할과 행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했었는지 그런 부분을 아마 들여다볼 겁니다. 네. 일단 오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지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건을 좀 차근차근 좀 짚어보면 그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게 석 달 전인 지난 3월 2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네, 맞습니다. 그 며칠 전에 그 가해자로 지목된 부사관이 구속되기 전까지 불구속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31일 이미 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전까지는 휴대전화도 압수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초동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겁니까? 초동 조사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아마 그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증거가 이미 확보가 됐다, 유력한 정보 확보가 됐다 이런 취지로 아마 그 가해자 그 핸드폰에 대한 그 이미 제출 내지는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공군의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회유 협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가해자 핸드폰은 일찌감치 제출을 받았어야 하고 실제로 지금 송고총 상담관이 상당 기간 그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충분히 피해자의 그 2차 피해 내지 그런 정황에 대해서 충분히 검찰에서 파악했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국방부 검찰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께서 휴대전화 압수가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이것과 별개로 또 구속영장 신청을 왜 이렇게 빨리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신병 확보를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단순하게 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뭐 피해자 진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해자의 아마 자백 내지 그런 자백 진술이 있다 보니까 단순 사건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군 내에서 특히 부하인 여군을 성추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인권보호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돼 있다거나 다른 부대 소속이거나 또는 피해자가 전역을 해서 일단 군과 민간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게 맞지만 같은 부대 소속으로 있는 경우에는 특히나 구속 수사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게 수사기관의 책임이자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은 군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짚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구속영장을 빨리 신청을 해서 가해자로 지목된 부사관의 신병을 바로 확보를 했어야 된다. 그래야지 추가적인 2차 가해라든지 아니면 증거인멸 시도라든지 이런 걸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피해 중사가 성추행 피해 보고를 그 소속 상관에게 했던 게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사건 사고가 있었던 그 다음 날이고 실제로 그 가해자에 대한 조사는 약 보름이나 있다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에 실제로 그런 피해자 가해자가 분리가 됐냐? 실제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같은 부대에 있다고 하면 바로 구속영장 신청을 해야죠. 왜냐하면 증거인멸 회유 협박이 있을 수도 있고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영장 신청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군사법원에서 대부분 영장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또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 그리고 서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 경질론도 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은 조금 전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지금 공군 참모총장께서 사의를 표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이번 사건 사고가 있기 전에 몇몇 부대에서 그 코로나 방역 관련된 수칙을 위반한 뭐 골프 모임이나 지휘관들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또 언론 보도가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책이 이어질 것 같아서 이번 사건을 아주 그냥 평이한 성추행 사건으로 다루지 않았나라는 부분인데, 만약 그런 부분이 공군 수뇌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거는 뭐 참모총장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수뇌부 전체에 대한 경질론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면 추가적인 수사 확대 필요성을 언급을 하신 건데, 그게 결국 지금 성추행 사건 자체 그리고 2차 가해를 넘어서서 이 보고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 보고 이후에 후속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명확히 규명을 하고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단순히 지금 참모총장 한 명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다음 군 수사기관의 수사 지휘 라인에 보고가 어느 정도로 돼 있었냐, 그리고 보고를 받고 어떤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는지가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번 사건 피해 여성 군인의 그 사망 사고를 변사 사건으로 보고했다는 부분도 언론 보도에 여러 번 노출이 됐습니다. 과연 그 변사 사건으로 단순 처리를 한 건지, 이 사망 사고의 이유가 성 관련된 사건 피해자라는 것까지 보고가 국방부에 이루어졌는지, 과연 국방부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 그에 따른 조치가 어떻게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도 반드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 지금 현재까지 유족 측에서 고소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 1차 가해자 그리고 2차 가해가 의심되는 사람까지 부사관급들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네, 별개로 그렇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추가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는 이 보고체계 과정의 문제, 초동수사 과정의 문제도 확실히 지켜봐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변사 관련된 보고 이야기도 하셨는데, 통상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보고가 되는 겁니까? 보통은 정군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변사 사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왜 변사라는 용어를 쓰냐면, 일단 사망의 원인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이나 확실치 않으면 다 변사로 일단은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사망 사고, 특히 이제 변사 사고에 관련해서 특히 이와 같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든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이유를 반드시 부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이유 부기가 제대로 됐는지 부분을 살펴봐야 되고,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초기에 이 수사 지휘 체계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까지 정리를 해서 공군 수뇌부에 보고를 하였는지도 꼭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앞서 이 단순 변사 보고와 관련해서 상부에 보고를 할 때 그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지금 제기된 의혹은 앞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라는 이유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군에서는 뭐 보고 체계에 있어서는 다른 공직과는 다릅니다. 아주 상세한 보고가 이루어지는 게 특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보고가 단순하게 그냥 변사 사건 보고라는 이름으로 보고가 됐다고 하면, 이 부분은 지금 성 관련된 특히 회유 협박 부분에 대한 수뇌부의 인지가 있었다는 정황으로 또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아마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 성 관련된 범죄와는 별도로 아마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예,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그 기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군내 성폭력 종합대책, 이런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는 뭐 차고 넘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결국에는 군 인식이 이걸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군에서는 지금 각종 성폭력 예방, 그다음에 성폭력이 발생한 이후에 이제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조사 및 그다음에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제도는 거의 완벽하게 지금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제도가 국민들의 인식과 달리 그냥 제도, 종이상의 제도로만 남아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라는 거는 지금 사건 수사 이전에 반드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건 사고와 관련된 보고가
3월 3일경 정도에 있었는데 한 15일경간 지금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부대에 있었다는 것만 봐도 지금 제도가 이 시스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 공군 내지는 국방부의 이런 성 관련된 대책과 관련해서 외부인이 참가를 할 수 있냐 없냐라는 부분까지 지금 언급이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제도화된 내에서 녹아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민간인의 참여, 전문가의 참석이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는 어느 정도 마련돼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제도, 마련된 제도를 정작 제대로 실행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족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 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한 이후에 국선 변호인으로 군 법무관 출신을 선임을 받아서 그 변호인은 선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족 측의 주장으로는 이 변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선 변호인은 선임은 됐지만 변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도가 마련됐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실행이 안 됐다. 이렇게 주장을 좀 하고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국선 변호인으로 이제 군 법무관이 이제 선임이 된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이 국선 변호의 활동이 이제 적절했는지가 가장 문제됩니다. 특히 이제 일반적인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선 변호의 활동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뭐 신고를 한다든지 고소장을 작성한다든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검찰에 진정을 한다든지 추가 증거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국한되어 있는데 성 관련된 범죄 특히 여군 그다음에 가해자가 상관인 남성인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보호 조치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성보충 상담관 내지는 병행생활 전문 상담관에 대한 인계 그다음에 2차 피해 예방 활동까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던 걸로 보이고 과연 또 이 국선 변호인 선정 과정에서 지금 언론에 나온 걸로는 지금 국선 변호인은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국선 변호인 활동에 지장이 있는 국선 변호인이 선정이 된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여야도 철저한 조사를 압박을 하고 있고요. 또 후속 입법을 통해서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더 필요하겠습니까? 특히 성고충 전문 상담관하고 양성평등 상담관 이런 전문가 집단이 군 내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성고충 상담관 같은 경우는 22회에 걸쳐서 상담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간에 자살하고 싶다라는 이제 피해 여군의 그런 이제 문자 메시지까지 받은 정황이 있지만 실제로 피해자 조사 과정에 군 검찰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지금 충분히 피해자 조사를 할 수 있다. 지금 자살 우려는 없다라는 이런 아마 보고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성고충 전문 상담관 등이 특히 외부 전문가, 그다음에 법률 전문가로 이루어져서 향후에는 조금 더 성 관련 전문 상담관 제도가 활성화 있고 내실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앞서 성 관련된 여러 군내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 군인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과 달리 군 형법 등을 적용을 받는 직군이지 않습니까? 군 형법상의 뭐 미비점, 보완할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군 형법상에서는 지금 특히 군내 이제 여군 내지는 이제 남성 군인 동성 간의 뭐 이런 모든 지금 성 관련된 그 사고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군형법상의 제도가 미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자 군 사법기관에서의 그 처벌 의지, 그다음에 군 수뇌부에서 과연 성폭력 예방 활동과 더불어서 군 사건 사고에 대한 후속 처리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관심을 보이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민간에서도 군 사건 사고 결과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그리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군 판사 출신 박하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성폭력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뉴스 시작할 때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인데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했다라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네, 앞서 이 총장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면서 사의를 밝힌 건데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공군 참모총장 사의 수용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사표 수리와 관련한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의 유명 조산원에서 태어난 아이가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서 심각한 뇌 손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피해 부모는 조산원 원장이 아이를 빨리 병원으로 옮겼다면 상태가 악화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장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Y 김다연 기자입니다. 신생아 몸 곳곳에 치료용 호스가 연결돼 있고 입엔 호흡기가 달려 있습니다. 뇌출혈과 기흉, 발작 등 10가지 넘는 병명을 가진 A양은 언제 뇌성마비가 올지 모른다는 의사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촉진제, 투약 등 의료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연주의 출산을 원하던 부모는 지난해 12월 이곳 서울의 유명 조산원을 찾았습니다. 40년 경력의 원장이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니 더 신뢰가 갔습니다. 하지만 출산 당일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기 엄마는 심각한 산통을 호소했는데 원장은 병원에 바로 데려가는 대신 회음부를 직접 절개하고 태반을 꺼내는 의료 행위에 나섰습니다. 그 원장이 갑자기 칼을 들더니 제 아내의 회음부를 절제를 하고 그리고 제가 고통스러운 건 아니까 나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몇 분 뒤 힘겹게 세상에 나온 아기의 울음소리는 희미해져갔고 몸은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베네똥을 먹은 겁니다. 하지만 원장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엉뚱하게도 아기 발가락을 바늘로 찔렀고 응급처치랍시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때려서 피멍까지 들게 했습니다. 태반을 꺼내고 그럴 동안에 아이는 저기 방치되었었는데 그 옆에 그 딸 간호조무사는 핸드폰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서야 아기는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후유증이 극심해 뇌파 검사와 MRI 촬영 등 추적 관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중요하죠. 빨리 오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도 적절한 기도 확보, 그다음에 소생 그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원장은 책임을 묻는 부모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취재진은 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조산원을 찾아가거나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비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전문가는 정상 분만이 어려워 보이는 산모를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건 명백한 조산원의 과실이라고 지적합니다. 또 절개와 봉합을 한 건 의료법 위반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고 분만이 어려운 과정에서 분만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라서 조금 그 조산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생사 고비를 이겨내고 있는 A양. 결혼 2년 만에 낳은 첫 아이를 떠나보낼 뻔한 A양 부모는 또 다른 피해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이상 증세를 보인 신생아에게 제대로 된 응급 조치를 안 했다가 뇌손상을 입게 한 조산원 원장. 이른바 아기 할매로 불릴 정도로 업계에선 명성이 자자합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차례 신생아 의료 사고에 휘말렸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잇따라 받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기 할매로 불리는 조산원 원장 서모 씨가 지은 책입니다. 1973년부터 지금까지 아기 수만 명을 받아냈고 자신의 조산원에서는 의료인 개입 없이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출산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은 여러 차례에 걸친 신생아 의료사고와 법적 분쟁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지난 2008년 9월 서 씨의 조산원을 찾은 산모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양소에서는 배내똥이 발견됐고 밖으로 나온 아기가 스스로 숨을 쉬지 못했지만 서 씨의 응급 조치는 아기를 거꾸로 들어 엉덩이를 때리는 게 다였습니다. 뒤늦게 종합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서 씨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유죄가 인정돼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03년 7월엔 제왕절개 수술 전력이 있던 산모에게 무리가 가는 자연분만을 권유했다가 자궁 파열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태아가 이상 징후를 보였지만 20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뒤늦게 병원으로 후송된 아기는 끝내 숨졌습니다. 법원은 서 씨의 과실을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20년 전 당시 산모의 당뇨 증세로 태아의 사산 위험이 커졌는데도 서 씨는 출산 예정일이 2주나 지나도록 내버려뒀습니다. 결국 태아는 자궁 안에서 숨졌고 재판에 넘겨진 서 씨에게 법원은 업무상 과실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처럼 서 씨는 수십 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신생아 의료 사고에 휩쓸렸지만 조산원을 계속 운영해왔고 이번에 또다시 피해를 보는 신생아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생후 29개월 된 어린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사건 자체도 충격이지만 DNA 검사 결과 외할머니가 친모로 밝혀지는 등 사건의 내막이 복잡합니다. 구미 사건과 함께 이용구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지금 경북 구미에서 3살 여자아이를 방치해서 숨지게 한 사건이죠. 지금 친모인 줄 알았던 언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지금 징역 20년형이 1심에서 선고됐는데 형량 어떻게 보십니까? 결코 낮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 선처의 이제 포인트가 이제 시인을 하고 반성을 한다. 이제 굉장히 그 부분을 주목을 해가지고 선처를 받고 싶어했던 걸로 보입니다. 아무것도 다투질 않고 재판에서 이제 혐의를 인정해가지고 좀 빨리 끝난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형이 선고됐다는 것은 검찰이 구형한 25년에 굉장히 접근하는 것이고 네. 다른 유사 사례 여태까지 있었던 거에 판결에 비교했을 때도 결코 낮지 않습니다. 엄한 처벌이 내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코 낮지는 않지만 어쨌든 검찰 구형보다는 줄어든 거잖아요. 네. 반성하는 그런 모습이 좀 영향을 미친 걸까요? 근데 사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지금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을 보면은 반성하고 이제 혐의를 인정하는 거 이걸 감형 사유로 보게 되어 있는데 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피해에 취약한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을 경우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자신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이거는 양형 기준에서도 양형 가중 사유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상쇄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감형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가 안 됐다. 20년형은 엄벌이 내려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앞서 이 김 씨의 주요 혐의와 관련해서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고요. 이 살인 혐의가 일단 적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기치사, 그러니까 아이를 방치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유기치사가 아니라 이 살인 혐의가 적용이 됐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거는 이 아이를 이렇게 혼자 방치해 두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른바 미필적인 고의를 인정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좀 확실히 인정되는 죄명으로 소극적으로 기소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치에 이르러가지고 아이가 3세에 불과했기 때문에 혼자서는 그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 이건 누구나 다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방치를 해가지고 아사에 이르게 한 것이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이게 양형 기준에서도 사실 미필적
미필적 고의하고 확정적 고의는 좀 구분을 지어서 양형에서도 조금은 고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 함께 고려를 하면은 좀 엄벌이 내려진 것이다. 더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 이런 아동 학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엄벌을 하고 있는 추세를 말씀한다는 것 같은데, 앞서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동 학대 치사가 아니라 살인죄가 적용이 됐고 살인죄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 역시 미필적 고의를 인정을 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그런 측면에서는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치사는 사실 뒷부분에 있어서 과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처벌이 약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공소 제기가 아동학대 치사로 됐지만 그때 이제 공판 단계에서 국과수의 감정 결과나 이런 걸 추가로 반영해서 공소장 변경을 했듯이 지금은 수사기관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입증하려고 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그것을 이제 상식에 법상식이 이제 거기까지 와 있고 충분히 넉넉하게 인정해도 과잉 처벌이 아니다. 이제 이런 상황까지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동 학대에 대한 법원의 변화된 양형 기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혐의를 조금 더 짚어볼게요. 앞서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총 4개가 적용이 된 거잖아요. 추가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살인에 대한 죄명이 하나가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수당에 관한 법률 위반, 영유아 보육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이 뒷부분은 뭐냐면은 방치를 해가지고 사망이 이를 것을 알았음에도 사망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수당이나 이런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그 혜택을 다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의가 인정되고 예. 범죄가 이제 입증이 됐다 이렇게 해서 다 유죄를 판단한 것입니다. 네. 이것과 별개로 또 그 친모와 관련된 재판은 별도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친모의 경우에는 사실 이 사건이 굉장히 이제 처음에는 너무 끔찍한 사건이지만 이렇게 복잡해질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아사한 다음에 거의 미이라 상태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피해자를 과학적으로 특정을 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DNA 검사를 한 것입니다. 근데 DNA 검사 과정에서 친모가 아닌 것이 밝혀지고 그 DNA 검사 범위를 확대하니까 사실은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분이 친모로 밝혀지고 그러면은 이 DNA 검사에 의해서는 아동이 2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 1명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오늘 선고가 됐고 나머지 그러면 실종 상태의 아이에 대해서는 이거는 약취다. 미성년자 약취죄, 그러니까 빼돌려서 아이를 어떻게 이제 납치해서 어딘가 어떻게 했을 것이다 이런 혐의에 의해서 석 씨가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2가지 재판이 이제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 네. 이렇게 두 갈래 좀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 거고 일단 지난 5월에 있었던 석 씨 2차 공판에서는 그 석 씨가 검찰이 제출한 유전자 검사 결과는 인정은 했습니다. 근데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법적으로 의미를 좀 따져봐야지 이해가 되실 텐데 그 동의, 증거에 대해 동의를 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착시를 불러일으킬 면이 있습니다. 예. 증거에 대한 의견은 그 증거의 능력에 대해서 다투지 않겠다 이런 것이고 그 증거가 법정에 들어왔을 때 그거가 밝히고자 하는 그 사실관계 그걸 증명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거에 대해서까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지금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그걸로 검찰이 밝히고자 하는 혐의 사실에 대한 증명력 부분은 입증 취지를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의도를 볼 수 있는데 무턱대고 다 부인하기 시작하면은 재판부에서도 피고인의 변소 요지나 이런 것을 별로 이게 받아들일 게 없겠구나. 이제 이렇게 하는 이제 신빙성이 무너지는 면 이제 요걸 고려했을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실익이 없다는 전략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증거 능력에 대해서 부동의를 했을 경우에는 국과수의 그 감정서를 작성한 요원이 그 증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반대 신문을 통해 가지고 이걸 무너뜨릴 수 있을 때 사실 부동의를 하는데 이 과학적인 결과가 국과수 감정 결과 중에서도 DNA 분석 결과가 신뢰도가 굉장히 제일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탄핵 이제 반대 신문을 해가지고 무너뜨리는 거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재판에서 나에게 불리한 내용만 계속 언급되게 하는 그런 오히려 불리한 내용만 나오는 자책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고려에 의해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수사 과정에서 또 숨진 아이의 친부 그리고 오늘 중형을 선고받은 그 김 씨의 친딸의 행방을 찾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매우 중요한데 사실 그 부분까지 지금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건이 미궁에 빠진 것이고 공판 과정에 지금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는지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친부를 찾는 것은 사실 그 범죄 혐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아이의 존재 자체부터 지금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취를 해가지고 그 아이를 어떻게 했는지 이 뒷부분까지 지금 나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 씨의 경우에는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이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그럼 어떻게 했는지까지 계속 추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막무가내식의 주장이라도 지금 첫 단계부터 단추를 못 깨게 하려는 것이고 친부가 나온다면은 그 사실관계 친부에 의해서 나오는 사실관계에 의해 가지고 자백을 이끌어낼 수도 있고 또 친부에 의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약취를 한 사실관계가 좀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수사 과정에서
이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 이후에 수사를 해서 이 부분을 더 밝혀내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은 많이 나오지만 공판 과정에서 이거를 수사에 준해가지고 사실관계를 드러내는 것은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자, 법원이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오늘 선고를 했고요. 김 씨 항소를 할까요? 아마 항소할 가능성이 거의 매우 높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중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1심에서 받아들이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 양형 부당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는 게 2심까지입니다. 이제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됐을 경우에 대법원까지 갈 수는 있는데 양형에 관한 것을 대법원에서 바꿔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 고려하는 게 내가 항소를 했을 때 검찰도 따라서 항소하면 어떡하나 요거 하나를 고려하는데 20년이 선고됐기 때문에 사실 그걸 가릴 처지는 아니고 그래서 양형부당의 항소는 당연히 할 것으로 보이고 또 현실적인 면으로는 확정이 되어버리면 기결수가 되는데 그때는 이제 구치소가 아니라 교도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사건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이유가 없어서 변호인의 접견도 받지를 못하고 면회 횟수도 대폭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편의를 위해서도 대부분은 항소를 해서 최대한 확정 단계를 늦게 가고 싶어하는 게 피고인의 심리이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항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사건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표가 수리됐기 때문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건넨 것도 이 전 차관은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증거인멸 교사의 대가는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지금 그 영상이 공개되는 바람에 이거는 사실 법조인들 사이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의심하는 의견은 굉장히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건 그래서 특가법상의 운전자 폭행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고 그리고 지금 이제 추가로 증거인멸 교사 부분이 문제되고 있는데 이용구 차관은 지금 극구 이제 추가 혐의가 붙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변호를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발언 자체도 사실 택시 기사가 증거인멸죄로 지금 입건이 된 것이 송구스럽고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감정적인 부분으로 언급을 하지만 사실 그게 택시 기사에 대한 혐의가 성립돼야 교사범에 대한 죄책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법적으로도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를 지금 하고 있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택시기사가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이 된 상태잖아요. 근데 수사 초기에 담당 수사관에게 영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조직적인 은폐 아니냐 이렇게 일파만파 더 커지는 것이기도 하고 택시 기사의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반영이 안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삭제를 했고 이게 증거인멸 혐의가 이제 입건이 됐고 예. 그거에 대해서 이용구 전 차관이 1,000만 원을 건넨 것이 사실 특가법상의 운전자 폭행 합의금으로 보기엔 굉장히 이례적으로 높습니다. 보통 이 정도 사건 같은 경우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보통 통상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 이상을 요구했을 경우에도 합의를 반드시 응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상하는 금액으로 공탁을 거면 법원에서도 양형상 선처를 거의 유사하게 하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굉장히 몇 배씩 올라가고 이렇게 실무상 처리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용구 전 차관이 변호사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 텐데 보통 합의를 하면서 금액에 대한 딜을 하는데 네. 이거는 금액을 제시하고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이냐 역으로 이제 지금 그래서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혐의가 그때 당시에 너무 이제 쉽게 인정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교사범은 돈을 결부하지 않아도 성립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례적인 금액이 건네갔고 또 그걸 의해 가지고 이제 연결되는 사실관계가 이제 드러난다. 그러면 이제 교사범이 쉽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이용구 전 차관과 관련해서 폭행, 증거인멸 교사 여러 혐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 이렇게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진 이유가 좀 정리를 하면 이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그 블랙박스 영상을 좀 보셨지만 이 사건 자체가 택시가 운행 중에 일어난 것이냐 아니면 정차해서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냐에 따라서 적용하는 법조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인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특가법상으로는 사실 과거에는 이게 좀 이론의 여지가 있었고 그 운행 중의 개념에 대해서도 판례상으로는 굉장히 좁게 인정하려는 취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러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그 괄호를 쳐가지고 아예 명확하게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일시 정차는 운행 중의 개념에 포함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면은 그 운행 중에 이제 승하차를 위해서 멈췄고 그 직후에 또 10m를 후진을 한 사실관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특가법 사안이 맞는데 특가법 사안하고 일반 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로 폭행죄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의혹 단계에서도 이런 걸 걱정했지만 드러난 사실관계에 의하면 쉽게 내사종결로 묻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두드려 맞춘 거다. 이런 지금 의혹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관련된 법조항,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가법을 적용하면 처벌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경찰관들이 본 상태에서 그걸 단순 폭행으로 내사종결 처리를 해버린 게 문제이고 이 과정에서 여러 외압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추가로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지금 그 영상이 법 조항의 적용을 가르는 완전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보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당연히 특수직무유기입니다. 일반 직무유기에 비해서 특가법상 사안에 대해서 사건을 덮었다. 이건 특별법상의 특수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형량도 굉장히 세고 지금 이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이 경찰 한 명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또 일선 경찰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의혹이 계속 켜지는 것입니다. 이 경찰이 계속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부인을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경찰 자체도 아마 신병에 대한 결정까지도 나오게 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입니다. 네. 수사관이 영상을 본 뒤에 보고가 됐는지 또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부분인데 이게 보고 그 여부에 따라서 윗선의 혐의도 다 달라질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거는 법리적으로는 사실 모르는 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고 고의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알고서 이거를 은폐하는데 이제 인식이 있고 그거에 대한 의사로서 이제 덮어라 뭐 이 정도의 사실관계가 나오긴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해서 나온 부분을 보면은 그 영상을 보여주니까 담당 경찰관이 고민을 하면서 이거를 한참 고민하다가 못 본 걸로 하겠다. 사실 이거는 그 당시 혼자 판단했기보다는 먼저 이거는 결론이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닌가. 그 결론에 도저히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오니까 안 본 걸로 할 수밖에 없겠다. 이건 그러니까 이 보고가 사후에 올라가 가지고 누가 개입했는지 문제뿐만 아니라 그 영상을 보기 전에 사전에 이미 짜여져서 이용구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유력한 이제 뭐 권력에 가까운 사람이다라는 것이 이미 알려졌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전 이제 교감에 대한 내용도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이런 사전 교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당사자들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수사 당국이 더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인데 만약에 앞서 말씀하셨던 특수직무유기 같은 혐의가 인정이 되고 파악이 된다면 형벌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수사관에게 요구되는 국가적인 그런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징역 1년 이상의 형벌에 처하게 돼 있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이 정도 사안인 경우에는 집행유예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윗선이든 개입한 사람을 다 이제 그런 사람부터 선처받기 때문에 이거는 경찰 내에서 아마 입건되는 그 공소 제기된 사람들 중에는 상당 부분은 실형이 나올 그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용구 전 차관의 폭행 사건과 별개로 경찰관들, 담당 수사관들의 대처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 수사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은 저수지 땅에 지어진 농산물 센터와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골프장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사업 인가가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석이 무려 130여 개나 되는 골프 연습장입니다. 코로나로 골프 업계는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골프 연습장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저수지를 메워 지어졌습니다. 부근 논이 택지로 들어가면서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시행자 지정 요건을 토지의 3분의 2를 확보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절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골프 연습장 인가가 날 때 시행업체 측은 불과 55.7%의 땅만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저수지를 뭐 이렇게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그걸 갖다가 하여튼 상고를 해서 여기서는 간주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거죠. 업체 측은 허가를 받은 뒤에야 요건을 채웠습니다. 사실상 특혜라고도 볼 수 있는 조건부 허가로 지어진 골프장은 애초 업체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권 취소를 하는 걸로 판례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아마 구청에서는 모르고 그냥 그러는 것인지
알고도 그렇게 넘어간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자치단체는 담당 공무원들이 이미 징계를 받은 사안이어서 추가로 내릴 조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막대한 이권이 걸린 골프 연습장을 허술하게 허가한 데 이어 사후 처리까지 외면하는 엉터리 정쟁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KT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구현모 KT 대표를 소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구현모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 대표 등 KT 전현직 임원 7명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3년 넘게 회사 돈으로 사들인 상품권을 되파는 방식으로 수억 원을 조성해 19대, 20대 국회의원 90여 명에게 불법 후원금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TV조선의 이성윤 특혜 조사 의혹 보도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측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기관이 보유하고 있어야 할 수사 자료인 CCTV 영상이 부당한 경로로 유출됐다는 첩보 확인을 위해 관리자를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해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공격이 잇따르자 미국 법무부가 랜섬웨어를 테러에 준하는 방식으로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의 연관성을 파악해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것으로 16일에 있을 미러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3일 미국의 한 여객선 회사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습니다. 결제와 예약 시스템이 마비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I tried to change my return reservation and the computer internet was not working.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미국 최대 정육업체 JBS USA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공장 가동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지난달 7일에는 미 최대 석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가동이 중단돼 기름값 폭등과 사재기가 벌어졌습니다. Be very focused on this. It's a matter of national defense and national security. 미 법무부는 랜섬웨어에 대한 수사를 테러 공격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각 연방검찰청이 랜섬웨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워싱턴 DC의 태스크포스로 보내도록 했습니다. 여러 사건의 연관성을 파악해 찾아내고 안보 위협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민간 기업의 해킹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낸 백악관은 사이버 공격이 16일 미러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라고 예고했습니다. President Biden certainly thinks that President Putin and the Russian government has a role to play in stopping and preventing these attacks. Hence, it will be a topic of discussion when they meet in 2 weeks. 미국은 최근 사이버 공격이 러시아에 기반을 둔 해커 조직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 맑게 드러난 하늘이 참 반갑습니다. 주말이 내일은 쾌청하겠지만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휴일에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청과 호남에, 오후에는 영남 지방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25도를 웃돌면서 추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 보이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강원 산간과 동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5도, 대전 27도, 광주 28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